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기출문제 위주의 직업상담 실무론 2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여러분 28페이지 제 상단에 보면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오늘 실존주의 상담 이론부터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신적 상담 이론이라든가 또 아들러로 대표되는 개인주의 상담 이론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최근에 이 실존주의 상담 이론이 또 많이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실존주의 상담 이론이 일반적으로 노숙자 상담이라든가 노숙자 다시 쓰기 센터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이제 직업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서 노숙자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오랜 실업 생활의 어떤 그런 결과로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런 분들을 위한 상담을 할 때는 직업을 통한 삶의 의미라든가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본질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이러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실존주의 상담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 관한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교재 28페이지 보면 이런 문제가 잘 나오는데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서의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 가정 4가지. 자, 우리가 앞전에도 우리가 윌리엄슨의 인간관이라든가 또는 각각의 이론에 대한 이론적인 가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외울 게 참 많거든요.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도 학자마다 또 학설마다 다르게 얘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특히 또 실존주의 상담 이론은 조금 내용이 좀 독특해서 외우는데 조금 더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이게 실존주의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런 말 하죠. 제가 영어 좀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existence, 그죠? existence 존재죠. existence 프레세데스 앞서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에센스 본질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existence 프레세데스 에센스 그래가지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런 말이 바로 이제 실존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러한 명제인데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은 뭐냐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질이 있죠.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 또는 합리적인 부분, 조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본질인데 그러한 본질을 갖추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살아 있어야 우리가 보통 영어로 말하면 being이죠. being. 살아 있어야 그러한 것도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실존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일단은 내가 존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질을 얘기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에 보면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자유와 선택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3번에 보면 인간의 삶은 항상 죽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영위한다. 우리가 실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이 우리 인간의 어떤 불안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4번째 보게 되면 우리의 실존은 결코 다른 사람과 세계의 실존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 또 뭐냐면 우리가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우리의 존재가 확인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5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주관적 관점에서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지각이 보다 타당하다.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실존주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관성이 진리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주관성이 진리다. 마치 우리가 고대 히랍의 어떤 소피스트들 얘기처럼 나의 주관이 진리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야 좋은 것이지 타인의 입장에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타당하게 보이고 확대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내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상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담자의 입장에서 뭔가를 접근을 하고 내담자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해야지 상담자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지식과 전문성과 상담자의 제한된 경험만으로서 내담자의 모든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다? 그거 참 금방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로 그런 얘기를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챙기시고 그 다음 또 제가 그 밑에 또 REBT라고 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REBT 또는 RET라고 해서 합리적 정서 행동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인간관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시험에는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서의
기본 가정 4가지는 시험에 나왔지만 REBT에 관한 인간관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봐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넣어놓은 것인데요. 이 시간에 제가 강의하지 않지만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것도 추가적으로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25 보시게 되면 밑에입니다. 28페이지. 실존주의적 상담은 실존적 존재로서 인간이 갖는 궁극적 관심사에 대한 자각이 불안을 야기한다고 본다. 실존주의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궁극적 관심사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3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 처음에 이 문제 나왔을 때 우리 수험생들 거의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냥 공황 상태에 빠졌는데, 왜냐하면 이게 꼭 뭐 상담 이론과 딱 제한된 것이 아니라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핵심 단어가 바로 얄롬이 말한 4가지 궁극적 목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가지를 써보라 이런 문제였으니까 이게 꼭 상담학, 뭐 또 직업 상담사 자격 과정과 결부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존주의라고 하는 이런 철학을 이해하는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9페이지 상단에 볼게요. 모범 답안을 제가 제시해 놨습니다. 이게 물어보는 의도는 명확하진 않았지만 결국 얄롬이 말하는, 얄롬이라는 사람 미국의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얄롬이 말하는 궁극적 관심사가 이분이 4가지를 얘기했어요. 죽음, 자유, 고립 또는 소외, 그 다음에 무의미성,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를 써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쓰시기를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죽음이라는 것은 일단은 뭐냐면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존재는 유한한 존재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대체 뭔가? 그리고 이 죽음 때문에 인간의 모든 불안이 그 죽음으로부터 기인한다. 죽음이 인간 불안의 원인이다라고 보는 관점. 그래서 죽음. 간단하죠? 그럼 또 2번째, 자유란 무엇이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서 방종이라든가 내 마음대로 뭘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체자로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존주의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바로 자유와 책임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자유라는 말이 뭐냐면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뭐 한다고요?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자유라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 내 삶의 어떤 본질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립, 소외. 왜 인간은 항상 이렇게 외로움을 타는가? 군중 속의 고독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느끼는 어떤 고립감,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성,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어떤 배제되었을 때 찾아오는 어떤 그런 지독한 고독 같은 거, 이런 게 대체 뭔가? 왜 사람은 항상 외롭고 왜 고립감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더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무의미성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자기 삶의 본질이라든가 또는 삶의 어떤 주체성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무의미성과도 관계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뭐냐면은 우리가 의미를 잘 찾는 것이 참 좋은데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 삶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종교적인 입장하고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기독교라고 봅시다. 기독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태어났느냐? 기독교는 하느님의 뜻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왜 사느냐?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왜 죽느냐?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왜 죽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종교가 없는, 우리 실존주의는 신은 죽었다 그랬으니까 종교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참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왜 죽는지 그 의미를 못 찾게 되면 실존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인생 전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그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찾지 못하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의미를 찾지 못하면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데 그 무의미한 것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좀 정리가 됐나요? 네 가지. 한 두 분 정도 나왔는데 제가 좀 단언합니다. 다시는 이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직업 상담사 2급의 수준에 맞는 문제인지 또 그렇게 꼭 나와야 되는 문제인지 사실 저도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뭐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풀이해드렸는데요. 요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 26번 보시면 실존주의 상담 이론의 기본 과정을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앞에서 말했던 기본 과정하고 비슷한데요. 앞에 거는 인간 본성에 관한 기본 과정이었고 28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요. 이거는 뭐냐면 이론 그 자체에 대한 기본 과정을 언급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참 어렵죠. 자, 일단 이론적 가정으로 보면 인간 존재의 불안 원인은 시간의 유한순과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모든 불안에 기인하는 것은 다 뭐예요? 이러한 죽음 때문에 온 것이다. 예를 들면 뭐 정신역중 상담 이론의 불안의 기원이 뭐예요? 그게는 뭐냐면은 어떤 어릴 때 풀지 못한 욕구, 그죠? 어떤 욕구가 무엇이 속에 잠재되어 있고 이것이 자꾸만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신경정적 불안이 불안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실존주의는 그게 아니라 인간은 유한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에 쌓인다. 이렇게 실존주의는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인간 존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존주의 상담의 상담의 목표는 바로 뭐예요? 삶의 의미. 로고 테라피에서 말하는 또는 미닝 오브 라이프,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자기 책임, 자기 존재의 의미를 기본적인 전제로 해서 출발한다. 네 번째, 정서적 장애는 삶에서 보람을 찾는 능력이 없는 실존적 신경증에 기인한다. 멋진 말이죠. 이게 신경증적 불안이 아니라 실존적 신경증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줄 한번 착으세요. 그 4번에. 두 번째 줄이죠. 3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실존적 신경증. 이게 뭐냐면 내가 뭐 왜 사는가? 내가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이 결핍된 사람을 우리가 실존적 신경증에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너 실존할 용기가 있느냐? 멋있죠? 실존할 용기가 있느냐? 그 말이 뭐냐면 너는 실존할 용기가 있느냐? 이 말은 너는 네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서 찾아가면서 살아가느냐? 이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러한 실존적 신경증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간관계의 만남을 통해서 치료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참 만남입니다. 참 만남. 참 만남 뭐 집단도 있고 한데 참 만남 유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그야말로 어떤 상담의 관계의 질을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참 만남이 되어야 상담이 진실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 상담 이론의 전제 5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존주의에 관련된 문제는 2차에서 나오는 문제는 주로 이제 빅터 프랑크 이론도 나올 수 있겠지만 주로 인간관에 대한 가정, 그 다음에 궁극적인 관심사,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시험이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0페이지. 인간중심 이론에서 인간에 대한 철학적 가정을 또 써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꼭 로저스의 얘기가 아니라 인간중심 상담 이론 내지는 자아일치적 상담 이론을 주창하는 분들의 철학적 가정입니다. 인간이란 가치를 지닌 독특한 존재이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윌리엄슨의 인간에 관한 기본 가정 4가지와 비교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내용 한번 앞으로 살펴보면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인은 자기 확충을 향한 적극적인 성장력을 지니고 있다. 자기 확충, 또 자기 실현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완성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욕구로 인해서 적극적인 성장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며 이성적이고 믿을 수 있는 존재이다. 다 이 문장 하나로서 윌리엄슨이 말하는 거죠. 인간은 악하기도 하고 선한 것도 있다. 이렇게 양가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과는 좀 대비되죠. 인간은 원래부터 선하다. 이렇게 성선설의 입장에 속합니다. 그래서 4번,
개인을 알려면 그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중심 상담 이론도 약간은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개인은 자신의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래를 선택할 권리도 지니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의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면서도 어느 틈엔가 상담자의 인생관이, 상담자의 관이, 세계관이나 상담자의 어떤 지식이 내담자에게 투영이 되어서 내담자의 의견은 사라지고 상담자의 주관성이 내담자의 주관성으로 위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5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더 해봤자 여러분 유혹이 힘드실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 5개 중에서 3가지 내지 5가지는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기출문제 27입니다. 로저스 상담관계에서 3가지 필수 조건을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자, 로저스 상담관계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이런 뜻이겠죠. 3가지 필수 조건을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자, 로저스는 1961년도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의 어떤 그 자일치성 상담 이론을 설명하면서 로저스 이론을 자일치성 상담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일치성. 뭐 또는 자접근성이라고도 합니다. 자접근성. 보통 뭐 접근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자접근성 이론. 이것은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론에서 말하기를 필요 충분 조건을 6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써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냐? 첫 번째 30페이지 밑에서 2번째 줄에 보면 1번 두 사람이 심리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자접근성 상담 이론에서의 상담자와 내담자는 다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심리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내담자고 부르는 첫 번째 사람은 불일치 상태에 있고요. 자, 자접근, 자일치성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이제 불일치가 일어나서 접근되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일치 상태에 있고 상처받기 쉬우며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내담자라 그러고 또 상담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3번 두 사람 사이에서 일치성이 있고 통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담이 가능하겠죠.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4.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5번에 보면 공감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6번에 보면 상담자는 공감적 이해와 무조건적인 관심을 내담자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실하게, 진실되게, 일치성 있게 전달해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중에서 3가지만 써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수용이라는 것, 공감이라고 하는 것, 일치성을 사실 써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로저스가 말한 이 6가지의 명제가 있기 때문에 이 명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 3가지 정도는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외우는 게 많아서 많이 힘드시죠? 이 부분이, 앞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28번입니다. 로저스는 내담자 중심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상담자의 능동적 성향을 강조하였으며 패터슨도 내담자 중심 상담을 할 때 기법보다는 태도를 필수적으로 보았다. 내담자 중심 접근법을 사용할 때 직업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3가지 기본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로저스 이론 또는 자접근적 이론이라고 얘기하면 뭐 먼저 탁 떠올라야 되는 게 수용과 공감과 일치성 내지 진실성이다.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딱 담아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담자가 갖춰야 될 자질이기도 하고 기법이기도 하고 그 순수대로 이루어지는 상담의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뭐 지문은 아주 크게 나왔지만 결국에는 네가 수용이냐 공감이냐 일치성 내지는 진실성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1차에서도 공부만 했겠지만 뭐 2차에서도 이 정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 넣으면 수용과 공감과 일치성 이 단어 3개만 알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32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출문제 29번 이거는 뭐 설명도 아니고 그냥 그 태도를 써라. 그러니까 자질을 써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대로 일치성과 공감과 수용 이렇게 3가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 30번 문제로 가서 이제 또 게스탈트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슈탈트 이론. 게슈탈트 이론은 여러분들 뭐 1차에서 잘 설명했다시피 게슈탈트라고 하는 자체 이론이 하나의 우리 어떤 뭐죠? 어떤 사람의 문제를 쪼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게슈탈트, 덩어리져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문제가 가장 잘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러한 종합적으로 덩어리를 뭉치는 과정 속에서 전경과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전경과 배경 사이가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자신의 문제가 자각되고 또 접근되어서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경에 있는 내용 문제들이 전경으로 올라오고 또 전경에 있던 문제가 해결되어서 뒤로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야말로 속에 있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한이 맺힌 문제가 바깥으로 나와줘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는데,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언피니시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미해결 과제가 뭐냐 하는 문제가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33페이지에 제가 미해결 과제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풀이로 해놨습니다. 미해결 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해결 과제는 뭐냐면은 33페이지 상단에 보면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것은 분노, 격분, 정오, 고통, 불안, 슬픔, 저의식, 포기 등과 같은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념이고, 그래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러한 게슈탈트에 있어서 미해결 과제가 왜 문제냐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페이지 바로 제가 읽어드렸던 그 문장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이네요. 이렇게 완결되지 못하고 해소되지 못한 게슈탈트를 미해결 과제 또는 미해결 게슈탈트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표현되지 못했던 감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의 어떤 찌꺼기, 앙금을 우리는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미해결 과제는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아까 얘기처럼 전경과 배경을 오고 가는 이러한 감정의 소통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위에 나오는 두 줄은 미해결 과제의 내용이고, 여섯 번째 줄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러한 미해결 과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경과 배경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방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완벽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기출문제 31번입니다. 31에 보시게 되면 프리츠펄 말하는 5개의 신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여러분 3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뭐 양파 껍질과 같은 5개의 껍질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는 가짜의 청, 공포의 청, 공경, 내적 파일의 청, 외적 파일의 청,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거짓말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스트로크를 얻기 위해서 한다든가 좀 상투적으로 반응을 하고 나 됐어, 괜찮아, 조금 힘들지만 견딜만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다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거짓말 해버리죠. 아니야, 괜찮아, 나 그거 다 있고 나 옛날에 다 해봤어. 그래서 속으로는 부러워 죽겠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죠? 그런 말 때문에 부러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거 별로 신경 안 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거짓말이죠. 가짜의 청이 작동을 합니다. 두 번째, 공포의 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내용의 거짓말이 들킬까봐, 그죠? 또 다른 거짓말 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얘기처럼 한번 거부했던 그런 또 거짓말했던 것을 다시 또 감추기 위해서 공포의 청을 하나 더 우리가 덮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공경의 청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공경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그러한 느낌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내적 파열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에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도록 허용한다면 내적 파열의 청이 실제로 다가온다라고 해서 어떤 진실성과 접하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적 파열의 청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외적 파열이 일어남으로써 진정한 자기를 찾는다, 자기 어떤 감정에 충실한 자기 자신을 찾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완전하고 그야말로 자기 삶을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외적 파열의 청까지 다 벗겨져야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완전히 뭐 낱낱이 자기의 어떤 본질을 스스로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외적 파일의 층까지도 깨진, 벗겨낸 또는 벗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제목만 외웁시다. 가짜, 공포, 공격, 내적 파열, 외적 파열 이렇게 5가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게시탈트 상담의 기법 3가지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좀 잘 나오고 있는데요. 게시탈트 상담이로는 기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비의자 기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뜨거운 의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화체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서 일부는 엠프티 체어 기법이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역전 기법이라고 해서 반대로 하기라고 해서 말 그대로 반대로 하기 잠깐 읽어볼게요. 내담자로 하여금 평소의 행동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해보도록 요구함으로써 억압되고 부정된 자신의 진면목과 직면하게 된다.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생뚱맞은 행동을 함으로 해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만큼 불안정하고 또 부적절했는가를 알게 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상전, 하인대화, 언더독, 탑독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자신의 내면에 어떤 속에 있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뭐 악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러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보통 천사가 상전입니다. 악마는 욕구 덩어리인 하인이죠. 그러니까 하인이 뭘 하려 그러면 상전이 막 뭐라 그래요. 하지 마 이렇게 뜯어 말리죠. 그 뭐 이렇게 악마가 나와 이거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거 나쁜 짓 하고 싶어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거 하면 안 돼 혼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상전과 하인이 서로 막 이렇게 대립을 하는. 그래서 상전이 이기면 괜찮은데 하인이 이겨버리면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과장하기입니다. 그래서 내담대로 하여금 움직임, 자세, 몸짓, 말 등을 반복적으로 과장하도록 함으로 해서 행동의 기저에 있는 감정을 부각시키고 내적 의미를 분명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시탈트라는 게 뭐예요? 일단 풀지 못한 감정의 앙금이기 때문에 그 앙금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되죠. 정경으로 나와줘야 우리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내담자의 행동이나 말 등을 좀 과장하게 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또 실존주의, 인간중심 상담이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시탈트와 관련된 내용까지도 다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